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톨스토이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의식이 완벽하고 정교하게 드러난 작품으로 톨스토이의 중단편 중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파상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비하면 지금껏 자신이 쏘은 작품은 전부 헛된 일이었다고 탄식했고, 토마스 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가장 위대한 작가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으면 그 점을 바로 알 수 있다. 톨스토이는 1878년 안나 까레니나를 발표한 뒤 10년 가까이 문학적 침묵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합니다. 그때 지방재판소에 배심원을 맡고 있던 톨스토이는 어느 검사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접하게 되고 이 사건에 착안해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해내는데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다룬 이 작품에는 세계 문학사의 거장 톨스토이의 사상적 결실과 인생관이 고스란히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1. 커다란 법원 건물. 멜빈스키 집안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관들과 검사는 휴정 시간에 이반 예고로비치 세베크의 집무실에 모여들어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다가 요즘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크라소프 사건을 화제에 올렸다. 퓨드루 바실리에비치는 이 사건이 애초에 사법부 관할이 될 수 없는 문제라며 열을 올려 주장했고, 이반 예고로비치는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 논쟁에 끼어들지 않았던 퓨드루 이바노비치는 그에 대해 별다른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고 그저 방금 배달된 신문을 이리저리 펼치며 읽고 있었다. 여러분, 신문을 읽고 있던 퓨트루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이반 일리치가 사망했다는군요. 그게 정말입니까?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퓨트루는 아직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신문을 퓨드루 바실리에비치에게 내밀었다. 검은색으로 진하게 테두리 친 부고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되어 있었다. 프라스코비아 퓨도로브나 골로비나는 비통한 마음으로 친지 여러분께 사랑하는 남편, 항소법원 판사 이반 일리치 골로빈이 1882년 2월 4일 운명하였음을 삼가 알리는 바입니다. 발인은 금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동료였고 그들 모두가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반 일리치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누운 지 벌써 몇 주가 된 상태였고 그간 이미 불치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의 보직은 공석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가 사망하고 나면 알렉세예프가 그 자리에 임명될 것이고 알렉세예프 자리에는 빈니코프나 시타벨이 임명될 것이라는 설이 이미 나돌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했으므로 사무실에 모여있던 이 고위급 인사들이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린 생각은 이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자신과 동료들의 자리 이동이나 승진에 대한 것이었다. 이제 시타벨이나 빈니코프의 자리는 틀림없이 나일 것이다. 퓨드루 바실리에비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된 자리였어. 이번 승진으로 개인 사무실이 생기고 연봉도 800루블 이상 오르겠지. 이제 깔루가에 있는 처남을 이곳으로 전부할 수 있도록 청탁을 넣어야겠군. 퓨트루 이바노비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내가 아주 좋다고 하겠지. 앞으론 처갓집 식구들을 위해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느니 어쩌니 하는 소리는 못하겠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퓨트루 이바노비치가 다 들리도록 말을 꺼냈다. 거참 안 됐군요. 그런데 그분 진짜 병이 뭐였습니까? 의사들도 뭐라고 진단을 내리지 못했답니다. 아니, 진단을 내리긴 했는데 저마다 소견이 달랐다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만 해도 회복될 것 같았는데 저는 신년 명절 이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봐야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남긴 재산은 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아내 몫으로 아주 조금 있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별거 아닌 정도라네요. 어쨌든 한번 가봐야겠지요. 그런데 워낙 그 집이 멀어서. 당신 집에서 멀다는 것이겠지요. 당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 어디 있기나 합니까? 아, 제가 강 건너 산다고 또 뭐라 하시는 겁니까? 표드르 이바노비치가 웃음을 띠며 새벽글을 바라보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시내의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가 얼마가 된다는 등 이야기를 잠시 더 나누다가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다. 동료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리 이동과 보직 변경 등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듯이 그들도 죽은 게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겠어. 죽었는데. 하지만 난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들 각자는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느낌을 가졌다. 그런 생각 중에서도 고인과 아주 가까웠던 사이였던 이른바 이반 일리치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또 생각한 것이라고는 이제 예의상 어쩔 수 없이 추도식에 참여해서 미망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하는 등 아주 번거로운 의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떨떠름한 사실이었다. 그들 중 누구보다 고인과 가까웠던 사람은 표드르 바실리에비치와 표트르 이바노비치였다. 특히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법률학교를 같이 다닌 오랜 친구였고 이반 일리치에게 빚진 게 많다고 여기는 사람이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집에 돌아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내에게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어쩌면 처남을 그들의 관할구역으로 불러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잠시 숨도 돌리지 않고 상복으로 갈아입고 이반 일리치의 집으로 출발했다. 이반 일리치의 집 앞에는 사륜마차 한 대와 이륜마차 2대가 서 있었다. 아래층 현관 입구 옷걸이 옆에는 금가루를 입힌 레이스와 금술로 장식된 번쩍이는 관 뚜껑이 벽에 기대 세워져 있었다. 그의 앞에서 검은 옷을 입은 부인 둘이 외투를 벗고 있었다. 한 명은 이반 일리치의 여동생으로 아는 얼굴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부인이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동료인 시바르츠가 위층에서 내려오다가 현관에 들어서는 그를 발견하고는 계단 위쪽에 멈춰서 눈을 찡긋해 보였다. 그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참 바보처럼 살다 갔네요. 당신이나 나하고는 다르게 말이죠. 영국식으로 턱수염을 기른 시바르츠의 얼굴과 연미복을 걸친 아주 호리호리한 몸매는 언제나 그렇듯이 제법 우아하고 근엄한 풍모를 자아냈다. 이런 근엄한 모습은 시바르츠의 경박한 성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아주 그럴듯해 보인다고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생각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부인들이 먼저 나가도록 비껴서 있다가 천천히 그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시바르츠는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위쪽 계단에 멈춰 서 있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카드놀이할 장소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분명했다. 부인들은 계단을 지나 미망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시바르츠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지만 장난기 어린 시선은 감추지 못했다. 그는 눈썹을 움직여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오른편 방을 가리켰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이런 자리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방에 들어섰다. 이런 경우 성호를 그으면 결코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것 하나만큼은 분명했다. 하지만 성호를 그으면서 무릎이라도 꿇고 예를 올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그는 적당히 절충안을 택하기로 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며 성호를 긋고 조금 허리를 숙여 예를 올렸다. 그렇게 팔을 움직이고 머리를 숙이면서 그는 방을 둘러보았다.
조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사람 둘이 송호를 그으며 막 방을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김나지움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한 할머니는 어떠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이상하게 눈썹이 치켜 올라간 한 부인이 그 할머니 옆에서 무슨 말인가를 속삭였다. 프로코트를 차려입은 부사제는 거침없고 단호한 표정으로 낭랑하게 무엇인가를 읽고 있었는데 그 어떤 방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한 분위기였다. 부엌일을 돕는 하인 게라심이 사뿐사뿐 표트르 이바노비치 앞을 지나가며 마룻바닥에 뭔가를 뿌렸다. 그 모습을 보고 나자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코에 부패하기 시작한 시신 냄새가 얼핏 느껴졌다. 이반 일리치에게 마지막 병문안을 왔을 때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이 남자를 서재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아주 충실하게 병수발을 들었고 이반 일리치는 그런 그를 각별히 아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거듭 성호를 그으며 시신이 담긴 관과 부사제와 구석 탁자에 놓인 성상들 중간쯤을 향해 가볍게 허리를 굽혔다. 그러다가 성호를 긋는 손동작이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들자 동작을 멈추고 고인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죽어서 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고인의 모습은 아주 묵직해 보였다. 뻣뻣하게 굳은 사지는 관 속에 푹 잠겨있고 두 번 다시 들지 못할 머리는 베개를 베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죽은 사람다웠다. 푹 꺼진 관자놀이, 윗입술을 내리 누를 듯이 높이 솟은 코, 그리고 밀랍 같은 누런 이마가 훤히 드러나 있었는데 그 역시 죽은 사람다웠다. 생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이반 일리치는 훨씬 마르긴 했지만 얼굴은 훨씬 잘생겨 보였고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진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얼굴에는 해야 할 일을 다했고 또 제대로 해냈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 외에도 그 얼굴에는 산자들에게 뭔가를 질책하거나 경고하는 듯한 표정도 엿보였다. 표드로 이바노비치는 이런 경고의 표정이 적절한 것이 아니거나 적어도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어쩐지 마음이 깨림칙해져서 다시 한번 서둘러 성호를 긋고는 자신이 보기에도 실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하게 몸을 돌려 방을 빠져나왔다. 시바르츠는 통로로 사용하는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다리를 넓게 벌리고 서서 뒷짐을 진 양손으로 원통형 모자를 까불거리고 있었다. 말쑥하고 우아하면서도 장난기 어린 시바르츠의 모습을 보자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시바르츠 같은 저런 인물은 이런 추도식은 물론이고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 어떤 일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반 일리치 추도식 같은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의 일정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밤 시종이 탁자에 양초 4개를 가져다 세워놓는 동안 우리가 새 카드 한 벌을 뜯어서 썩는 일을 방해받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밤 우리가 즐겁게 보내는 걸 방해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대체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는 옆으로 지나가는 표드로 이바노비치에게 귓속말로 이런 말을 하면서 표드로 바실리에비치 집에서 모이기로 했으니 거기로 오라고 전했다. 그러나 표드로 이바노비치는 오늘 저녁 카드놀이를 즐길 운명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다. 그때 미망인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 부인이 다른 부인들과 함께 자신의 방에서 나와 빈소가 차려진 방으로 안내했다. 키가 크지 않고 살집이 투실투실한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어떻게든 날씬하게 보이려고 애썼지만 어깨부터 아래쪽으로 펑퍼짐한 몸매를 어쩔 수는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레이스가 달린 베일을 쓰고 있었는데
눈썹은 빈소에서 관 맞은편에 서 있던 부인처럼 기이하게 치켜 올라가 있었다.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브나는 사람들을 보며 말했다. 이제 곧 추도식이 있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시바르츠는 그 말을 들으며 그러겠다는 것인지 안 그러겠다는 것인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어정쩡한 인사로 응답했다.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브나는 표트루 이바노비치를 알아보고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가까이 다가와서는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이반 일리치의 가장 절친한 친구분이 오셨군요. 그녀는 자신의 이런 말에 대한 마땅한 응답을 기대한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표도르 이바노비치는 이 대목에서라면 성호를 긋고 손을 마주 잡으며 한숨을 내쉬고는 힘을 내셔야죠 하고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바로 그렇게 했다.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그는 결과가 바란 대로 아주 잘 되었다고 느꼈다. 그도 감동하고 그녀도 감동했던 것이다. 시작하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 이리 오세요.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미망인이 말했다. 팔을 좀 빌려주시겠어요? 표드로 이바노비치가 팔을 내밀었고 팔짱을 낀 두 사람은 시바르츠 옆을 지나 안쪽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시바르츠는 표드로 이바노비치에게 안 됐다는 표정으로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카드는 날아갔네요. 못 오시면 다른 사람을 부를 겁니다. 혹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오세요. 5시면 어때요? 장난기 어린 그의 시선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표드로 이바노비치는 좀 전보다 더 깊고 더 슬프게 한숨을 내쉬었고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그의 팔을 힘주어 꼭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들은 램프 불빛이 은은하고 방 전체가 분홍색 크레톤 천으로 덮인 응접실로 들어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자리를 잡았다. 그는 소파에, 표드르 이바노비치는 등받이가 없는 낮은 간이 소파에 앉았다. 그런데 마침 간이 소파의 스프링이 망가져 앉은 자리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람에 표드르 이바노비치는 아주 불편했다.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브나는 다른 의자에 앉으라고 주의를 환기하려고 했지만 지금 자신의 처지에 그런 배려까지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그냥 그대로 두었다. 간이 소파에 앉으며 표드로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가 생전에 이 응접실을 꾸미면서 녹색 나뭇잎이 그려진 바로 이 분홍색 크레톤천을 쓰면 어떻겠냐고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녀가 탁자 옆을 지나 소파에 앉을 때 검은 케이프 망토에 검은 레이스가 탁자 테두리의 장식 조각에 걸리고 말았다.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그녀를 도와주려고 조금 몸을 일으키자 깔고 앉았던 간이 소파의 스프링이 부르르 몸서리를 치며 그를 밀쳐냈다. 미망인이 직접 레이스를 풀어내려는 것을 보고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부풀어 오른 소파를 다시 잘 다스려 깔고 앉았다. 하지만 미망인이 레이스를 제대로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다시 일어났고 그러자 눌려있던 소파의 스프링이 튀어오르며 이번에는 소리까지 냈다. 잠깐의 이런 소동이 끝나자 그녀는 깨끗하고 얇은 면 손수건을 꺼내 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레이스가 걸리고 간이 소파와 씨름한 탓에 기분이 식어버린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 있었다. 이 어색한 자리에 분위기를 깬 것은 이반 일리치의 식사를 담당하던 집사 소콜로프였다. 그는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 부인이 지정했던 묘지를 사용하려면 돈이 200루블이 든다는 보고를 하러 들어왔다. 그녀는 울음을 멈추고 억울한 표정으로 표드르 이바노비치를 바라보고는 참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프랑스어로 말했다. 표드르 이바노비치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10분 이해하고도 남는다는 표정으로 무언의 신호를 보내주었다. 담배라도 한 대 피우고 계시지요. 그녀는 아주 너그러우면서도 기운이 쭉 빠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소콜로프와 묘지 가격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담배를 피우면서
그녀가 땅값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결국 적절한 가격의 몇 자리를 정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결정을 하고 나서 그에 덧붙여 성가대 문제에 관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볼일을 마친 소콜로프가 자리를 떠났다. 제가 직접 이런 일까지 다 처리해야 한답니다. 그녀는 탁자에 있던 앨범들을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담뱃재가 탁자에 떨어지려는 모습을 보고 지체 없이 재떨이를 앞에다 밀어놓으며 말을 이었다. 슬프다고 해서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일종의 가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은 그 일을 위한 일에 매달리는 게 그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다시 울려는 듯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가 갑자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는 듯이 몸을 추스리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은 선생님께 의논드릴 일이 있어요.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엉덩이 밑에서 움찔거리는 소파의 스프링이 다시 튀어오르지 않도록 잘 누르면서 몸을 조금 굽혀 예를 갖춰 보였다. 그이는 숨을 거두기 전 며칠 동안 아주 끔찍하게 괴로워했어요. 몹시 고통을 겪으셨군요.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되물었다. 네, 끔찍했어요.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내내 비명을 질렀지요. 사흘 밤낮을 거의 그렇게 비명을 질렀으니까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방문 3개를 넘어서도 그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아, 정말 그걸 다 어떻게 견뎌냈는지. 의식은 있었습니까?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물었다. 네, 그녀가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은 있었지요. 임종하기 15분쯤 전에 우리와 작별을 고하고는 볼로자를 데리고 나가달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한때 철부지 어린애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아주 가깝게 지냈던 또 성인이 되어서는 같은 일을 하던 동료였던 그 사람이 몹시 고통을 받았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자신과 앞에 앉은 여인의 가식적인 모습이 불쾌하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갑자기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입술을 내리누를 듯 우뚝한 코와 흰 이마가 눈앞에 떠오르자 더럭 겁이 났다. 사흘 밤낮을 끔찍하게 괴로워하다 죽었다. 언제든지 지금 당장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서늘한 두려움에 순간 몸서리쳤다. 하지만 곧바로 그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그건 이반 일리치의 일이지 자신의 일은 아니다. 자신에겐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울적한 기분에 젖어서 그런 거다. 시바르츠 얼굴 표정에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나자 마음이 진정된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비로소 관심을 갖고 이반 일리치의 임종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마치 죽음은 이반 일리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일 뿐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듯이. 이반 일리치가 겪은 끔찍한 육체적 고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려주더니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 표트르가 알 수 있었던 이반 일리치의 고통이란 것은 실제 이반 일리치가 겪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프라스코비아 표트로브나의 신경을 얼마나 자극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미망이는 이제 자신의 용건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표트르 이바노비치, 정말 힘들어요. 정말이지 너무 끔찍합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녀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한숨을 내쉬고는 그녀가 코를 풀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마침내 코를 풀자 그가 입을 열었다. 힘을 내셔야지요. 그러자 그녀가 다시 입을 열어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국고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녀는 연금 문제에 관해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조언을 구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심지어 그도 잘 모르는 것까지 훤히 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이렇게 남편이 사망한 경우 국고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녀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뜯어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열심히 생각해 보려 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다가 예의상 그저 우리네 정부가 하는 일이 다 그렇게 인색하다고 탓하며 더 이상은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었다. 그러자 미망이는 한숨을 내쉬고는 이제 어떻게 이 조문객으로부터 벗어날 것인지 궁리하는 눈치였다. 그녀의 마음을 알아챈 그는 담배를 눌러 끄고 일어서서 손을 한번 잡아주고는 다른 방으로 건너왔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가 언젠가 골동품 가게에서 샀다면서 아주 좋아하던 시계가 걸려있는 식당에서 사제와 추도식에 참여하러 온 지인들 몇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숙녀가 다 된 이반 일리치의 딸을 보았다. 딸도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다. 아주 가느다란 허리가 상복 속에서 더욱 가늘어 보였다. 그녀는 어둡고 굳은 표정으로 어찌 보면 잔뜩 화난 모습이었다. 그녀는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인사했다. 그녀의 뒤에는 똑같이 화난 표정을 한 젊은이가 서 있었는데 표트르 이바노비치도 안면이 있는 예심 판사로 듣기로는 그녀의 돈 많은 약혼자였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들에게 침울한 표정으로 인사하고 고인이 안치된 방으로 건너가려 했다. 그때 계단 아래쪽에서 이반 일리치를 빼다 박은 듯이 닮은 김나지움 학생인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아들은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법률학교에 다닐 때 보았던 이반 일리치와 영락없이 똑같았다. 울어서 퉁퉁 부은 두 눈은 10서너 살짜리 남자애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순정이 사라진 그런 눈이었다. 아들은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보자 표정이 굳으며 부끄러운 듯 얼굴을 찌푸렸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아이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고인이 안치된 방으로 들어갔다. 추도식은 촛불과 비탄에 젖은 신음, 향연기, 그리고 눈물과 흐느낌 속에서 진행됐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미간을 찌푸린 채 그저 발만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고인의 시신 쪽으로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다가 맨 먼저 자리를 뜨는 사람들 틈에 섞여 방을 나왔다. 현관에는 아무도 없었다. 부엌하인인 게라심이 고인의 방에서 뛰어나오더니 억센 손으로 손님들 외투를 하나하나 들춰보고는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외투를 찾아 건네주었다. 그래, 자네 어떤가, 게라심.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기에 이렇게 물었다. 마음 아프지? 다 하나님 뜻이지요. 모두 가야 할 길입지요. 게라심은 농부답게 생긴 희고 튼튼한 치아를 드러내며 말했다. 그는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소리쳐 마부를 불러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마차에 태웠다.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많다는 듯이 현관으로 몸을 돌려 뛰어갔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향 냄새와 시신 냄새에 젖었다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자 이제 살 것 같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마부가 물었다. 늦지는 않았군.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댁으로 가세.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달려갔다. 실제로 그가 도착했을 때 카드놀이는 이제 겨우 첫 판이 막 끝나가던 중이어서 그가 끼어들어 5시 새 게임을 시작하기에 아주 적절했다. 2. 이반 일리치의 지나온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면서 지극히 끔찍한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45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관리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페체르부르크에서 정부의 여러 부서와 보직을 두루 거치며 출세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출세란 보통 어떤 중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딱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저 오래 그 일을 해왔고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관리들을 위해 꾸며낸 가공의 자리들을 꿰차고 앉아서는 보통 6천에서 1000루블에 이르는 국고를 꼬박꼬박 챙겨가며 늙어 죽을 때까지 버티게 마련이었다. 이반 일리치의 아버지, 고위급 3등 문관 일리아 예피모비치 골로비는 바로 이처럼 별 쓸모없는 기관에 별 쓸모없는 직책을 한자리 차지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이반 일리치는 그중 둘째였다. 첫째는 근무부서만 달랐지 아버지처럼 똑같이 관료로서 출세의 길을 걸었고 이젠 별로 하는 일 없이도 높은 봉급을 받고 있었다. 셋째 아들은 실패작이었다. 그는 여러 자리를 전전했지만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이제는 철도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형들, 특히 형수들은 그런 동생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의 존재 자체를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나 있는 딸은 그래프 남작에게 시집을 갔는데 장인처럼 그 역시 페체르부르크 관리였다. 이반 일리치는 말 그대로 집안의 자랑거리였다. 그는 큰아들처럼 너무 냉정하거나 너무 꼼꼼하게 굴지도 않았고 동생처럼 너무 엉망으로 살아가지도 않았다. 그는 형제 중 중간쯤 되는 똑똑하고 활달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예의 바른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는 동생과 함께 법률학교에 다녔다. 동생은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5학년 때 퇴학을 당했지만 이반 일리치는 전 과정을 우수하게 끝마쳤다. 법률학교 다닐 때부터 그는 이미 평생 변치 않을 그런 성실한 성품을 보여주었다. 능력 있고 밝고 선량하며 사교적이면서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해내는 그런 성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신의 의무라고 여기는 일은 높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나 커서나 아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불빛을 향해 날아드는 날벌레처럼 어려서부터 사교계의 최고위층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이끌려 그들의 습성이며 세상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따라 배우며 그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갔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마음을 빼앗기고 열중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특별히 결정적인 영향을 남기지는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한때는 연애 감정이나 허영심 같은 것에도 빠져보았고 졸업 무렵의 고학년 시절에는 자유주의적 성향에 젖어보기도 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마음속에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한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법률학교 재학 중 그는 참으로 역겨운 행동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는 그런 행동을 한 자신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지체 높은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종종 저지르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이내 생각을 바꿨다. 비록 좋은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싹 잊어버리고 그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기로 한 것이다. 이반 일리치가 10등 문관의 자격을 부여받고 법률학교를 졸업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제복을 맞추라고 돈을 주었다. 그는 그 돈으로 최고급 샤르메르 양복점에서 옷을 맞추고 라틴어로 마지막을 예견하라라고 새겨진 장식용 메달을 줄에 걸어 달고 멋을 부렸다. 그리고 그는 은사인 공작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고하고 친구들을 불러 도논이라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송별연을 가졌다. 그런 뒤 최고급 상점들을 돌며 하나하나 주문하고 사들인 옷가지와 네일류, 세면도구와 화장용품, 여행용 담요 등을 최신 유행의 새 여행 가방에 챙겨놓고 지방의 첫 부임지로 출발했다. 그의 첫 직책은 아버지가 특별히 손을 써서 마련해둔 현지사 특별보좌관이었다.
지방에 부임지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반 일리치는 법률학교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주 쉽고도 기분 좋게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그는 착실하게 근무하며 경력을 쌓아갔고 동시에 산뜻하고 절도 있게 즐길 줄도 알았다. 이따금 상부의 명을 받아 군 단위 지역으로 출장을 가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직위가 높든 낮든 가리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의를 갖춰 대했다. 그에게 특별히 부과된 임무는 주로 분리파 교도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는 아주 정확하고 청렴결백하게 일을 수행했다. 이런 점에 대해 자신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젊었고 즐겁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기질이었지만 업무를 수행할 때는 극도로 조심스럽고 관료적이고 아주 엄격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사교 생활에서는 장난스럽고 기지에 넘치는 모습을 과시하면서 언제나 아주 너그럽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그런 그를 마치 한 가족처럼 아끼던 지사내외는 프랑스어로 좋은 애라고 부르곤 했다. 이렇게 세련된 법조인으로 지내다 보니 을에 많은 기부인들이 따라붙게 마련이었고 그는 그중 한 부인과 연문을 뿌리기도 했다. 무작하게 여주인과도 관계가 있었다. 시종무관들이 지방으로 출장을 오면 그들을 대접하는 술자리를 만들었고 저녁을 먹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멀리 한적한 구역으로 가서 원정 술자리를 이어가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사뿐만 아니라 지사 부인에게도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아주 수준 높고 절도 있게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그를 두고 뒤에서 헌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일들쯤이야 프랑스 속담에 나오듯이 젊은 한때의 객기 정도로 봐줄 수 있는 일이었다.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셔츠를 입고 프랑스어를 입에 올리며 그가 벌인 이런 모든 행태는 사실 고급 사교계에서 늘 있는 일로서 고위급 인사들도 다 그러려니 하고 인정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5년을 지방에서 근무하고 나자 이반 일리치에게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새로운 법률 제도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반 일리치가 바로 그 새로운 사람이었다. 이반 일리치에게 예심판사 자리를 맡으라는 제안이 들어오자 비록 다른 연에서 근무해야 하는 자리여서 그동안 쌓아놓은 관계들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했지만 그는 그 직책을 수락했다. 친구들이 송별연을 베풀었고 아쉽다며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은재 담뱃갑을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근무지로 떠났다. 예심판사로서 이반 일리치는 전임지에서 특별보좌관으로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고 모범적이고 예의 바르게 처신했기 때문에 곧 모두의 존경을 받기 시작했다. 예심판사 업무는 이전의 업무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매력적이었다. 물론 샤르메르 양복점에서 맞춘 고급 제복을 입고 지사 접견을 기다리며 긴장해서 떨고 있는 청원자들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관리들 눈앞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거침없이 지나쳐 곧바로 지사 집무실로 걸어 들어가 지사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차를 마시는 건 역시 아주 기분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고난으로 직접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그런 사람들은 위임을 받아 출장을 가서 만나게 되는 지방경찰관들이나 분리파 교도 정도였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공손하게 거의 동료처럼 대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자신들을 파멸시켜버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저런 사람이 자신들을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다니 하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며 즐겼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당시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예심판사가 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제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든 예외 없이 모두 이반 일리치 손안에 있었다. 그는 서류 한 장에 제목을 달고 정해진 말 몇 마디만 적어버리면
제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든 피고인이나 증인 자격으로 소환하여 마음먹기에 따라 앉히지 않고 세워둔 채로 묻는 말에 대답하게끔 만들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이반 일리치는 이런 권력을 절대 악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떻게든 좀 더 부드럽게 권력을 행사하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이런 권력의식과 그것을 부드럽게 행사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새로운 직책의 가장 큰 재미이자 매력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업무를 볼 때, 즉 심리를 진행할 때 직무와 무관한 모든 사항을 멀리하는 기법을 신속히 터득했다. 그리고 서류상 기록할 때에는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실 자체만을 반영하며 특히 형식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엄수함으로써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쉽게 처리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그것은 당시 아주 새로운 기법이었다. 그는 1864년 제정된 법률을 가장 앞서 실천하는 사람 중 하나였던 것이다. 예심판사가 되어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면서 이반 일리치는 새로운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새로운 인맥을 맺어갔다. 그리고 처신이 전과는 조금 달라졌고 태도도 그에 알맞게 약간 변화되었다. 그는 현의 권력층과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법원 관료들과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부유한 귀족들과 교류하며 정부에 대해 약간의 불만을 가진 자유주의적 성향과 나름대로 개화된 시민정신 같은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했다. 옷 입고 치장하는 세련된 감각은 그대로 지켜가면서 그는 새로운 직무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턱수염을 깎지 않고 잘하는 대로 그냥 기르고 다녔다. 새로운 도시에서도 이반 일리치의 생활은 여전히 아주 즐겁고 유쾌했다. 현 지사에게 약간 불만을 표하곤 하는 사격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좋았다. 봉급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고 당시 새롭게 시작한 카드놀이는 그의 인생에서 적잖이 새로운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그는 카드놀이를 즐기는 법을 잘 알고 있었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아주 정확하여 언제나 승자편에 설 수 있었다. 새 도시에서 근무한 지 2년쯤 지나 이반 일리치는 장차 아내가 될 여성을 만났다. 프라스코비아 펴도로브나 미헤일이라는 아주 매력적이고 영리하며 이반 일리치가 어울리던 사교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가씨였다. 예심판사의 직무에서 벗어나 좀 쉬며 논다는 정도의 생각으로 이반 일리치는 프라스코비아 펴도로브나와 가볍고 장난스러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반 일리치는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할 때는 춤을 자주 추었지만 예심판사가 된 이후로는 춤을 거의 추려고 하지 않았다. 비록 신설기관의 5등 관리이지만 춤에 관한 한 다른 누구보다 잘 출 수 있고 한번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만 그는 춤을 추었다. 그런 맥락에서 저녁 파티가 끝나갈 때쯤 프라스코비아 펴도로브나와 몇 번 춤을 추었는데 춤추는 과정에서 그는 프라스코비아 펴도로브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빠졌다. 이반 일리치는 결혼하고자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매혹된 아가씨를 보면서 이렇게 자문했다. 그래, 사실 결혼을 못할 이유도 없잖아. 프라스코비아 펴도로브나는 훌륭한 귀족 가문의 아가씨로 미모가 빼어나고 많진 않지만 재산도 좀 있었다. 이반 일리치로서는 좀 더 화려한 결혼 상대를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그녀도 꽤 괜찮은 편이었다. 이반 일리치에게는 봉급이라는 수입원이 있었고 그녀도 그 정도의 재산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집안도 훌륭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녀가 사랑스럽고 예쁘고 아주 괜찮은 여자였던 것이다. 이반 일리치가 신부가 될 여자를 사랑했고 인생관에서 서로 공감하는 바가 있어 결혼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부추겨서 결혼했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옳지 않을 것이다. 이반 일리치가 결혼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우선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 자만심이 채워졌고 동시에 고위층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일을 행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반 일리치는 결혼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부부간 사랑이 넘치고 가구며 그릇이며 친구며 모든 것이 새로웠던 신혼 시절은 아내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너무나 좋았다. 이반 일리치는 가장 품위 있게 사교계에서 인정받으며 사는 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 초기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그런 가볍고 유쾌하고 즐거운 생활을 깨뜨리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내가 임신하고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불쾌하고 힘들고 별로 품위도 없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 어떻게 벗어날 도리도 없는 그런 사태였다.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 아내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삶의 유쾌함과 품격을 제멋대로 파괴하기 시작했다. 이렇다 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질투하는가 하면 자기에게만 신경을 써달라고 매달리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거칠고 불유쾌한 장면을 연출하곤 했다. 처음 한동안 이반 일리치는 예전에 자신을 구해주었던 자기 나름의 방식, 즉 인생의 문제를 심각하지 않고 가볍고 적당하게 대하는 것으로서 이런 불유쾌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다. 그는 아내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는 무시하고 전과 다름없이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려 했다. 카드를 치기 위해 짝을 맞춰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거나 자기가 직접 클럽으로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 집으로 놀러 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거칠게 욕하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날 이후로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어김없이 욕을 해대는 것이었다. 그가 굽히고 들어오지 않으면, 즉 아내와 집안에 들어앉아 우울하게 처박혀 있지 않는다면 결코 중단되지 않을 기세였다. 이반 일리치는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그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유쾌하고 품격 있는 생활과 항상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그런 생활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런 파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반 일리치는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로서도 감히 어쩔 수 없는 유일한 부부는 공무였다. 그리하여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독립된 세계를 지키고자 공모와 관련된 온갖 의무를 핑계로 아내에 대항해 나갔다. 아내는 첫 아이의 출산 때부터 아이가 젖을 물지 않는 일이라든지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아이와 산모가 조금 아픈 일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남편을 끌어들였다. 이반 일리치는 그런 일에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다만 그럴수록 가정을 벗어나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혀갔을 뿐이다.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더 집요하게 매달릴수록 이반 일리치는 점점 더 생활의 무게중심을 자신의 직무로 옮겨갔다. 그는 더욱더 일에 빠져들었고 명예욕도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아주 일찍부터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못해 이반 일리치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삶에 편리함을 주는 점이 없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힘겨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교계에서 인정받는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에서도 일정한 원칙을 세워 지켜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결혼 생활에 대해 자기 나름의 태도를 확립했다. 그는 가정생활에서 아내가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따뜻한 식사와 집안관리, 잠자리 등 딱 3가지만을 기대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기에 겉으로나마 가정의 품격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었다. 그 외에 조금이나마 즐겁고 유쾌한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만일 이 세 가지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거나 불평이 생기면 그는 그 즉시 자신만의 고립된 일의 세계에 파묻혀 거기서 보람을 찾았다. 이반 일리치는 우수관리로 평가받아 3년 뒤 검사보로 임명되었다. 검사보라는 새로운 직무와 그 일의 중요성, 누구든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권한, 공석에서의 연설 등 이반 일리치가 거둔 성공은 그로 하여금 더욱더 일에 매진하게 만들었다. 아이들도 계속 태어났다. 아내는 더욱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고 화내는 일도 더욱 잦아졌다. 하지만 이미 가정사에 대해 원칙을 세워놓은 이반 일리치는 아내의 불평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같은 도시에서 7년을 근무하고 나서 이반 일리치는 검사로 승진하여 다른 현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했지만 돈이 부족했고 아내는 이사간 곳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봉급은 전보다 조금 올랐지만 대신 생활비는 더 많이 들었다. 게다가 아이 둘이 사망하는 바람에 가정생활은 이반 일리치에게 더욱 불편해졌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새로 이사간 곳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을 탓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부분의 대화들, 특히 아이들 양육을 둘러싼 대화는 언제나 과거의 다툼을 떠올리게 만드는 문제들로 이어지고 결국 그런 논쟁은 순식간에 새로운 싸움으로 번져가게 마련이었다. 부부로서 서로 사랑을 느끼는 때도 드물긴 했지만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건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런 시기는 이들 부부가 서로 소원한 관계 속에서 은밀한 적개심의 바다에 다시 뛰어들기 전 잠시 머무르는 작은 섬과도 같았다. 만일 이런 소원한 관계를 이반 일리치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는 이미 이런 관계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가정생활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 이런 불유쾌한 상황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벗어나고 그런 상황 자체가 무해하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게끔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가족과 지내는 시간을 점점 더 줄여나갔고 함께 있어야 할 경우에도 가급적 다른 사람들을 불러 함께 있음으로써 자신을 지키고자 했다. 이반 일리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일 속에 파묻혀 오직 거기에서 삶의 즐거움을 느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를 삼켜버리고 말았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잡아넣을 수 있다는 권력의식, 비록 외적인 것이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나 부하 직원들을 만날 때 분명하게 전해져 오는 존경 어린 시선, 상관들과 부하들 앞에서 과시할 수 있는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신 스스로도 잘 느끼고 있는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 등 이런 모든 것에서 그는 삶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덧붙여 동료들과의 대화와 식사, 그리고 카드놀이 등등이 그의 삶을 채워갔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그렇게 별일 없이 즐겁고 나름대로 품위 있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7년을 더 보냈다. 그 사이 큰딸은 16살이 되었고 또 한 아이는 죽고 김나주움에 다니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이 아들은 늘 부부간 불화의 원인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애초에 아들을 법률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으나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남편이 미운 나머지 김나지움에 보내버렸다. 딸은 집에서 교육을 받으며 잘 자랐고 아들 또한 뭐든 꽤 잘하는 편이었다. 3. 결혼 후 17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다. 그 사이 고창 검사가 된 이반 일리치는 몇 차례 보직 이동의 기회를 고사하며 좀 더 그럴듯한 좋은 자리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그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아주 불쾌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반 일리치는 대학교가 있는 큰 도시의 수석 판사직을 내심 노리고 있었는데 곱배라는 동료가 그를 제치고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던 것이다.
이반 일리치는 큰 충격을 받았고 곱배는 물론 가까운 상간을 찾아가 이번 인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항의하고 언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에 대해 냉담했고 결국 다음 인사 이동에서도 그는 뒤처지고 말았다. 그것은 1880년의 일이었다. 그 해는 이반 일리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특히 그해 들어 봉급은 살아가기에도 빠듯했고 또 다들 그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자신에 대한 대접이 너무나 말이 안 되게 가혹하고 부당한 것이었지만 남들은 아주 별것 아닌 사소한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심지어 아버지조차 도와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소외감을 느꼈다. 사람들은 연봉 3,500루블을 받는 그의 지위를 보고 그만하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주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런 터무니없는 부당한 처우와 끝없이 이어지는 아내의 불평불만, 그리고 분수에 넘친 생활을 하면서 늘기 시작한 부채 따위를 아는 사람은 그 자신뿐이었다. 그의 처지가 결코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그 자신뿐이었던 것이다. 그해 여름 그는 휴가를 얻어 아내와 함께 처남이 살고 있는 시골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여름을 보내며 생활비도 좀 줄여볼 속셈이었다. 공무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지내면서 이반 일리치는 평생 처음으로 지루하다 못해 견딜 수 없이 외롭고 쓸쓸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리하여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테라스를 서성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이반 일리치는 수도인 페테르부르크로 가서 다른 관청으로 자리를 옮겨갈 방도를 찾아 그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그는 아내와 처남의 만류를 뿌리치고 페테르부르크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오직 연봉 5천의 자리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여행의 목적이었다. 부서가 어디든 업무의 성격과 종류가 무엇이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저 연봉 5천 루블만 보장된다면 관청이든 은행이든 철도 관련 부서든 세관이든 가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를 몰라주는 현 직장에서 즉시 떠날 수 있고 5천 루블의 봉급만 받을 수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었다.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떠난 여행에서 이반 일리치는 뜻하지 않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된다. 꾸루스크에서 지인인 1, 2인이 1등 칸에 올라탔는데 그는 방금 전에 꾸루스크 현 지사가 받은 전보 내용을 들려주었다. 수일 내에 이를테면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자리에 이반 세뮤노비치가 임명되는 등 그의 부서 내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단행될 것이라는 정보였다. 이렇게 대대적인 인사이동은 러시아 제국 자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이반 일리치 개인에게도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표트르 페트로비치라든지 특히 자하르 이바노비치 등과 같은 새로운 인물들이 부상한다는 것은 이반 일리치에게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었다. 자하르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의 동료이자 친한 친구였던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이런 소식은 믿을 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스크바를 지나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이반 일리치는 자하르 이바노비치를 찾아갔고 자신이 이전에 근무하던 법무부에 확실한 자리를 알아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일주일 후 이반 일리치는 아내에게 이렇게 전보를 쳤다. 밀러의 자리에 자하르 발령, 즉시 나도 임명 예정. 이반 일리치는 이런 인사이동 덕분에 자신의 동료들보다 2단계나 더 높게 승진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보직을 받아 연봉 5천 루블의 이사 비용까지 3,500 루블을 보장받으면서 예전에 근무하던 부서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러자 원수처럼 그렇게 보기 싫던 사람들과 근무 부서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고 너무나 행복했다. 이반 일리치는 오랜만에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시골로 돌아왔다.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브나 역시 아주 좋아했고
부부 사이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 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축하해 주었다. 그에게 아주 매몰차게 등을 돌렸던 자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굽실거리더라. 다들 얼마나 자신을 부러워하는지 모른다. 특히 페테르부르크에서는 모두 그를 아주 좋아하더라 라는 이야기 따위를 쉬지 않고 늘어놓았다.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브나는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표정으로 예전처럼 토를 달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 이사갈 도시에서 새로운 생활을 꾸려갈 계획을 짜느라 바빴다. 이반 일리치는 아내가 세우는 계획이 자신의 계획과 일치하며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휘청거리던 삶이 이제 다시 즐겁고 산뜻하고 품이 있는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만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시골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9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살림을 청산하고 새 임지로 이사를 해서 집도 장만해야 했고 주문하고 사드릴 것도 여러 가지 아주 많아서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집을 장만하고 꾸미는 모든 것은 마음속에 이미 다 정해져 있었고 또 그것은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브나의 마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아내와도 목표가 하나로 일치하니 같이 있는 시간이 적다는 것만 제외하면 부부관계도 결혼 초기와 다를 바 없이 아주 다정하고 좋았다. 이반 일리치는 즉시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와 가족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친근하게 구는 처남내외의 만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자기만 먼저 가기로 했다. 이반 일리치는 즐거운 마음으로 혼자 출발했다. 직장에서의 성공과 아내와의 관계 회복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새 임지로 향하는 그의 마음을 내내 즐겁고 흐뭇하게 만들었다. 마침 자신과 아내가 꿈꾸던 멋진 집도 하나 발견했다. 고풍스럽게 높고 넓은 응접실과 안락하고 중후한 서재, 아내와 딸이 사용할 방, 아들의 공부방 등 모든 것이 자기 가족을 위해 일부러 맞춰놓은 것만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직접 나서서 집안을 꾸미기로 작정하고 벽지를 고르고 가구를 사들였다. 가구는 특히 고상해 보이는 골동품을 골라 겉을 새로 단장한 뒤 배치했다. 하나둘씩 꾸며갈수록 집안은 점점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집안 정리가 반도 되지 않았을 때에도 벌써 기대 이상으로 훌륭해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면 결코 천박하지 않으면서 중후하고 우아한 집이 될 것이었다. 그는 앞으로 완성될 거실의 모습을 상상하며 잠이 들기도 했다.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응접실을 바라보면서 머지않아 제자리에 설치될 벽난로와 벽장, 그리고 적당한 자리에 흩어놓을 조그만 의자들, 여기저기 벽에 걸릴 크고 작은 접시들과 청동 조각품 따위를 상상해 보았다. 그는 자기와 취향이 비슷한 아내와 딸이 이 집을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워할까 생각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내와 딸은 이런 집이 준비되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는 온 집안에 고상한 품격을 더해줄 골동품들을 운 좋게 발견하여 싼 값으로 사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편지에다는 나중에 그들을 더 놀라게 할 요량으로 일부러 좀 상황이 안 좋은 것처럼 엄살을 부렸다. 그는 이렇게 집안을 꾸미는 일에 흠뻑 빠져서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관청 업무에 대해서는 애초에 마음 먹었던 것처럼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법정에 앉아서도 커튼걸이 받침대를 반듯한 것으로 할지 조금 굴곡이 있는 것으로 할지 정신이 딴 데 팔려 산만한 경우가 많았다. 집에 와서는 자신이 직접 가구를 이리저리 옮겨보기도 하고 커튼을 바꿔 달기도 하며 수선을 피우기도 했다. 그런데 한 번은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도배공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다. 그러나 워낙 단단하고 민첩했던 그는
다행히 균형을 잡아 굴러 떨어지지는 않고 창틀에 튀어나가는 손잡이에 옆구리를 부딪히기만 했다. 부딪힌 옆구리의 통증은 심했지만 금방 가라앉았다. 당시 이반 일리치는 기분이 최고였고 몸도 기운이 넘쳐나는 상태였던 것이다. 심지어 그는 15년은 더 젊어진 것 같다고 편지에 쓰기도 했다. 집단장은 9월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10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다. 대신 더 멋지고 훌륭한 집이 되었다. 자기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모두 그렇다고 말했다. 사실 아주 부자는 아니면서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이를테면 고급스러운 비단천들, 여러 꽃나무들, 양탄자, 청동조각품 같은 것들이 있다. 한마디로 짙은 색상에 번쩍이는 광택이 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모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명문가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사들이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의 집안을 꾸미고 있는 것들도 다 그러해서 사실 크게 눈길을 끌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게 아주 특별하게 보였다. 그는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가 빛나게 장식된 집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왔다. 하얀 넥타이를 맨 시종이 꽃으로 장식된 현관문을 열어젖히자 가족들이 응접실로 서재로 돌아다니며 기쁨에 겨운 탄성을 질렀고 그 모습을 보며 이반 일리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집안 곳곳을 보여주며 쏟아지는 칭찬에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저녁 차를 마시면서 프라스코비아 표드로브나가 넘어진 것은 어떻게 됐느냐고 걱정스럽게 묻자 이반 일리치는 웃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민첩하게 몸을 날렸는지 그리고 도배공이 얼마나 놀랐는지 몸을 써가며 상황을 설명했다. 내가 달리 체주 선수겠소. 다른 사람이라면 크게 다쳤을 거야. 나니까 그저 여기만 부딪혔을 뿐이지. 처음에는 좀 아프더니만 금방 다 나았어. 멍이 좀 남았을 뿐이지. 그들은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물론 사람이란 늘 그렇듯이 잘 살다 보면 딱 방 하나만 더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법이고 또 수입이 늘어 잘 살다가도 늘 약간씩 더도 덜도 말고 500루블만 더 받았으면 하고 바라는 법이다. 그들은 그런 약간의 부족함을 느끼긴 했지만 아주 만족스럽게 살아갔다. 특히 뭔가 더 사들이고 주문하고 다시 배치하고 수리하는 등 아직 손봐야 할 것이 남아있던 이사 초기의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부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없지는 않았지만 둘 다 아주 만족한 상태였고 할 일도 많았기 때문에 큰 다툼으로 번지지는 않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넘어갔다. 그러다가 드디어 모든 게 안정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자 다소 지루하고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무렵에 사람들과의 안면도 넓어지고 이런저런 관례적인 일도 늘어나고 해서 나름대로 생활이 분주해졌다. 이반 일리치는 오전을 법원에서 보내고 오후 2~3시쯤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집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 속이 상하기는 했지만 처음 한동안 그의 기분은 아주 좋았다. 그는 식탁보나 비단 커튼에 얼룩이라도 묻거나 커튼을 묶는 줄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어쩔 줄 몰라 했다. 집안을 꾸미는데 너무나 공을 들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훼손되기라도 하면 속상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삶이란 가볍고 즐겁고 품위 있게 흘러가야 한다는 소신대로 이반 일리치의 삶은 대체로 그렇게 적당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아침 9시에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읽은 다음 제복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출근했다. 그곳에는 이미 그를 끌고 갈 고삐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가자마자 그 고삐에 자신의 코를 깨기만 하면 되었다. 청원자들과 집무실에 쌓인 각종 질의서들, 일상의 업무와 공판과 공판 준비 회의 등등이 바로 그 고삐였다. 이런 일을 할 때는 모든 날 것들, 살아있는 생생한 것들을 배제하는 요령이 필요했다.
그런 것들은 항상 공무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무 외에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야 하고 서로 어떤 관계가 발생할 동기가 있다 해도 그 동기 역시 공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렇게 맺어진 관계 역시 공적인 것이어야 했다. 이를테면 뭔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를 찾아왔을 때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직무를 떠난 일반인으로서는 그 사람과 그 어떤 사적인 관계도 맺지 않았다. 하지만 만일 이 사람이 법원 직원이고 특히 공문서 결제상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 다 해주었다. 물론 인간적이고 친밀하게, 즉 매우 정중하게 대하는 것도 결코 잊지 않았다. 하지만 공적인 관계가 끝나면 다른 모든 관계도 깨끗이 정리했다. 이처럼 공사를 혼동하지 않고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에서 이반 일리치는 최고의 수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타고난 재능과 오랜 경험을 통해 놀랄 만큼 빼어나게 조련된 것이었다. 심지어 그는 어떤 경지에 오른 거장들이 그러듯이 가끔 인간적인 것과 공적인 관계를 뒤섞어 장난치는 여유를 보이기까지 했다. 그가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공적인 것을 취하고 인간적인 것을 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이런 일을 너무나 쉽고 즐겁고 고상하게 게다가 거장처럼 능수능란하게 해냈다. 그는 휴식 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차를 마시며 정치나 일상적인 문제들, 카드놀이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큰 관심의 대상은 인사이동 같은 문제였다. 그리고 몸은 피곤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빼어나게 연주를 해낸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처럼 뿌듯한 마음으로 귀가하곤 했다. 집에 오면 아내와 딸은 어딘가로 외출 중이거나 아니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들은 김나지움에 다녀와서 가외교사와 수업 준비를 하거나 배운 것을 복습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 느즈막하게 오찬을 하고 나서 손님이 없을 때면 이반 일리치는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책을 손에 들기도 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 되면 다시 일을 했는데 서류를 검토하고 법조문을 들춰보며 증거 자료들과 그에 적용할 법을 따져보곤 했다. 그에게는 이런 일이 지겹다거나 그렇다고 딱히 즐겁지도 않았다. 카드를 칠 수 있을 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지겨웠을 것이지만 카드도 칠 수 없을 때라면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일에 매달려 있는 편이 훨씬 좋았다. 이반 일리치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신사숙녀들을 초대해 조촐한 만찬을 벌이는 것을 특히 좋아했다. 그는 자기 집 응접실이 그 사람들의 응접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으며 그리고 자신도 그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흡족해했던 것이다. 한 번은 그의 집에서 저녁 파티가 열렸고 사람들이 춤을 추었다. 이반 일리치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케이크와 사탕 주문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이 크게 벌어지고 말았다. 프라스코비아 펴도로브나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뒀는데 이반 일리치가 값비싼 제과점에서 사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더니 케이크를 잔뜩 주문해서 결국 케이크는 남아돌고 돈은 돈대로 45루블이나 지불하게 되자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두 사람은 불성사납게 언성을 높였다. 프라스코비아 펴도로브나는 남편에게 멍청하고 구집불통이라고 소리쳤고 이반 일리치는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혼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러나 파티 자체는 아주 즐거웠다. 최상류층 사람들이 참석했고 이반 일리치는 내 슬픔을 가져가 주오라는 단체를 설립한 것으로 유명한 분의 여동생인 뚜루포노바 공작 부인과 춤을 추기도 했다. 공적인 업무에서 느끼는 기쁨은 자존심을 세워주었고 사교계 생활에서의 기쁨은 허영심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이반 일리치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카드놀이였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살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불쾌한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치 촛불처럼 다른 모든 것들 앞에 환하게 타오르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 맞는 좋은 친구들과 둘러앉아 너무 시끄럽지 않게 카드를 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4명이 짝을 이루어 머리를 쓰며 진지하게 게임하고 그러고 나서 뭘 좀 먹고 포도주를 한 잔 마시는 것. 그것은 그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많이 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그는 게임에서 조금 딴 후 최상의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곤 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최고 상류 사회에 속해 있었고 지체 높은 사람들은 물론 젊은 사람들도 그들 집에 드나들었다. 남편과 아내, 딸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모두 완벽하게 일치했다. 벽마다 일본제 자기 접시들이 걸린 응접실에 몰려와서 친하게 구는 온갖 부류의 친구며 일가 친척들, 초라한 사람들을 그들은 굳이 서로 말하지 않더라도 깔끔하게 물리치고 멀리했다. 결국 그런 꾀죄죄하고 시시한 친구들은 발길을 끊게 되고 골로빈 집안에는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드나들게 되었던 것이다. 젊은이들은 딸 리자를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 중에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빼트리셰프의 아들로 유일한 상속자인 예심판사 빼트리셰프도 끼어 있었다. 이반 일리치는 저 2사람이 트로이카를 타고 멀리 나가게 해도 될지 아니면 연애 사건이 크게 번지도록 둘 것인지 등에 관해 프라스코비아 표드로브나와 의견을 나누었다. 그렇게 그들은 살아갔다. 모든 것은 별다른 변화 없이 아주 순조롭게 잘 흘러갔다.